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15번째 마당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16번째 시 마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잡초. 여러분, 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밟고 밟아도 또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가서 씨앗을 뿌려본 적 있으신가요? 씨앗을 뿌려서 싹이 돋아날 때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기도까지 합니다. 잘 자라도록. 또 비바람도 피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비바람을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싹이 나오다 금방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기도 하고 보호합니다. 또 요즘에는 싹이 조금 돋아나면 까치 등의 새들이 모두 뜯어먹고 조금 더 자라면 길짐승들이 나옵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이름 없는 잡초들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우리가 돌보려고 하면 죽고 내버려 두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할 때 풀뿌리를 이야기하나 봅니다. 특히 잡초. 그래서 잡초를 우리는 민초라고 하죠. 민중의 풀이다. 꽃 중에는 민들레꽃을 우리는 생명력이 강한 꽃이라고, 들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밟고 밟아도 민들레꽃은 반드시 또 살아나서 노란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풀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밑에 풀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2장에서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일반 채소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뿌리가 얕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풀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남들이 잘 가꾼 식물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내버려둔 들가의 잡초와 같은 삶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게 됩니다. 또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 즉 고아로 살았을 때 혼자 거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거친 삶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은 고아원의 사람들을 살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있는 것도, 또 고아원에서 돌봄, 보살핌을 받는 것도 모두 관심 속에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잡초처럼 여러분들이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버려진 것도 있지만 부모의 돌봄 속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돌봄 속에서 잡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글 쓸 때 벼랑간의 글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모두 섬세하게 관찰한 후에 그 관찰한 내용을 제대로 된 글이 아니더라도 그냥 습작 노트에 메모해 오자라고 해서 지금 15, 1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무슨 일 하면 두세 번에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16번째까지 오게 된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시마당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제 1차적인 목표가 100편입니다. 거기서 마칠지 아니면 200편, 300편, 400편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차적인 목표 100번의 만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마당에서 해야 되겠다.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욕심은 인위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16번까지 쓱 지나가면서 그래 나도 이제 제대로 된 글을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번째 마당에서 시를 은유적 표현으로 써라. A는 B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두 번은 제가 살짝 거론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을 옮겨 적어 보세요.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촬영을 해서 틈날 때 읽어보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그림으로 쫙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드라마처럼 만들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한 김강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 다 떨어졌죠. 근데 폴란드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회도 종이 쪽에 불과하겠죠.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쭉 가을 풍경을 지나가 보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과거에는 열차, 기차가 목탄을 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쭉 칙칙폭폭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은 담배 연기와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길이 이렇게 오솔길로 나 있는 것은 구겨진 넥타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넥타이와 같은 길 그럼 직유법이고 길은 구겨진 넥타이다 그러면 은유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초까지는 이파리가 있잖아요. 가로수에. 그래서 이파리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큰 나무, 그걸 근골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하얀 건물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얀 거는 치아인데 거기에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결국 치아가 빠졌다. 이것을 거기서는 이빨 빠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중년 신사가 아주 고즈넉한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돌을 하나 주어서 이렇게 휙 던졌는데 반원을 그리면서 떨어졌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리고 심심합니까? 그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려지죠? 바로 이것이 1934년에 김강균의 모더니즘, 이미지즘, 주지주의에 입각한 작품을 쓴 것입니다. 한편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아니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미지즘,
회화성이라고 한 것인데, 김강규는 그러한 방법을 썼지만 나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아 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시 한 편을 그림을 그리듯이 아니면 작은 드라마를 떠올리듯이 상상하면서 감상한다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모아놓은 많은 글감들이 좋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작가의 글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방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표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형식은 모방이 되지만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표절이 아닙니다. 영어의 5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전 세계가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다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 형식까지 모방했니?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수필론 시간에 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저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윤호용의 달밤이라고 하는 시를 두세 번 베껴 쓰고 그것을 거의 암송해서 내가 생각한 내용을 안착시키는 방법. 그래서 제 글은 가능한 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제 글을 보고 야, 이거 초등학교 수준 정도 너무 간결하지 않아? 이 지나친 간결은 또 문장의 미숙성으로까지 비칠 정도로 제 글은 간결합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늘어지는 글보다는 간결한 글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것을 윤호용의 달밤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윤호용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난번에 추천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추천일 뿐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작가를 선정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풀, 민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김수영의 풀까지 그리고 김강률의 추일서점까지 이미지화 시켜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작품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